30살의 이민서는 차가운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하얀 봉투를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사흘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장례식은 빚쟁이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끝났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과 동생의 병원비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빚뿐이었습니다. 누나. 병실 문이 열리고 18살 동생 민준이 휠체어를 탄 채 조용히 그녀를 불렀습니다. 민서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창백한 얼굴에는 슬픔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서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식당 일을 하며 두 남매를 키웠지만 남긴 것은 지독한 가난과 원망뿐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끝까지 무책임하게. 민서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언장이라기엔 너무나 초라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 대신 낡은 사물함 열쇠 하나와 짧은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보내는 마지막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 엄마를 용서해다오. 민서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 사람이라니. 평생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아온 그들에게 이제 와서 누가 나타난단 말인가. 그녀는 구겨진 편지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동생의 수술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은 며칠 동안 민서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결국 열쇠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의 지하, 무진 태권도장이라는 간판이 먼지 쌓인 채 걸려 있었습니다. 민서는 녹슨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캐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도장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만이 이곳의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물함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열쇠를 넣고 돌리자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는 신락 같은 기대를 품고 안을 들여다봤지만 그 안에는 돈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낡고 해진 태권도, 도복 한 벌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앳된 얼굴의 청년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태권도 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민서의 어깨가 허탈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도복과 사진을 사물함에 다시 던져넣고 거칠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시죠? 민서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를 한 남자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단한 체격에 무뚝뚝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여기 사물함 주인이 제 어머니라서요. 남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민서를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도장 구석으로 걸어가 샌드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퍽, 퍽. 둔탁한 소리가 텅 빈 도장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민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민서의 삶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게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동생 민준의 수술 날짜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서는 밤낮으로 식당 일을 하며 돈을 모았지만 수술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장님, 가불이라도 좀. 민서가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식당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홀로 남아 설거지를 하던 민서의 등 뒤로 육중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돈 준비됐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민서는 공포에 질려 몸이 굳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시간? 우리가 자선사업가인 줄 알아? 남자가 민서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민서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얼마 전 태권도장에서 마주쳤던 무뚝뚝한 표정의 남자 강훈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뭐야? 강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웬 놈이야? 정의의 사도라도 되시나? 우두머리가 강훈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강훈은 가볍게 몸을 틀어 피한 뒤 순식간에 남자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비명과 함께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고 나머지 패거리들도 겁을 먹고 주춤거렸습니다. 강훈은 지갑에서 두툼한 돈뭉치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 돈이면 될 거다. 다시는 이 여자 앞에 나타나지 마. 사채업자들은 돈을 허겁지겁 챙겨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민서는 주저앉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강훈은 아무 말 없이 민서에게 다가와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괜찮소? 민서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자신을 도와주는지, 이 돈은 어디서 났는지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식당을 나섰습니다. 민서는 그의 넓은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훈의 도움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민준의 수술비라는 더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결국 마지막 남은 집 보증금까지 빼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돌아서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이제 동생과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현관문 앞에 놓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각종 식료품과 반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민서는 직감적으로 강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종종 집 앞에 그런 상자가 놓여 있곤 했습니다. 민서는 복잡한 심경으로 상자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의 도움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돕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닫혀 있어야 할 창문이 살짝 열려 있고 고장났던 싱크대 수도꼭지가 말끔하게 고쳐져 있었습니다. 설마, 민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에 누군가 집에 다녀갔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곧장 경찰에 신고하려다 문득 멈칫했습니다. 강훈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면 벌써 무슨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돕고만 있었습니다. 대체 왜? 민서는 어머니의 유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내가 보내는 마지막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정말 강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서는 다음 날 다시 그 낡은 태권도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서는 굳은 결심을 하고 무진 태권도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훈이 홀로 도복을 입고 품새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절도 있고 힘 있는 동작 하나하나에 오랜 수련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민서는 그의 연습이 끝나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연습을 마친 강훈이 땀을 닦으며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여전히 무뚝뚝한 말투였습니다. 민서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 다녀가셨죠? 그리고 그동안 계속 절 도와주신 것도 알아요. 대체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와 무슨 관계시죠? 강훈은 대답 대신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빚을 갚는 중이요. 강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빚이요? 무슨 빚이요? 당신 어머니께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소. 강훈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답답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깊은 슬픔과 죄책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대신 도장 벽에 걸린 사진들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훈과 그가 사범님이라고 부르는 중년 남성, 그리고 앳된 얼굴의 어머니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사진의 중심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태권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 태권도 선수였나요? 선수 이상이었지.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소. 강훈의 목소리에 희미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준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서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의사의 말은 민서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집 보증금을 빼도 수술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민서 씨, 방금 민준 씨 수술비 전액이 완납되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간호사가 보여준 입금자명에는 무진 태권도장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돈, 대체? 민서는 숨을 헐떡이며 강훈에게 물었습니다. 강훈은 샌드백을 치던 것을 멈추고 묵묵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 도장을 팔았소. 도장을 파셨다고요? 왜요? 어차피 나에겐 더 이상 의미 없는 곳이니까. 민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도장은 그의 전부처럼 보였는데 그런 곳을 팔아 동생의 수술비를 마련해 주다니.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정체를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빚이라고 하셨죠? 우리 엄마가 당신의 목숨이라도 구해줬나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강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도장 구석에 있는 낡은 괴짝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당신 어머니의 물건들이 있어. 이제 당신이 가져가시오. 민서는 조심스럽게 괴짝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앨범과 손때 묻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전혀 몰랐던 어머니의 과거와 강훈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은 1990년대의 어느 봄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갓 20살이 된 어머니 최지수는 동네 태권도장에 촉망받는 유망주였습니다. 그녀의 스승이자 아버지 같았던 관장은 지수에게 모든 것을 걸었고 고아였던 강훈을 제자로 받아들여 지수와 함께 아들딸처럼 키웠습니다. 지수와 강훈은 친남매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태권도 국가대표의 꿈을 함께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가혹했습니다. 전국 대회를 앞둔 어느 날 밤 도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누전으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낡은 목조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모두가 빠져나왔지만 관장이 아끼던 우승 트로피를 챙기러 들어갔던 강훈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강훈아.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지수가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지는 대들보 아래 깔린 강훈을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그를 구해냈습니다. 강훈은 목숨을 건졌지만 그 과정에서 지수는 치명적인 다리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태권도 선수로서의 생명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강훈아, 절대 나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지 마. 내 목까지 꼭 최고의 자리에 올라줘.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일기장에는 병상에 누운 지수가 강훈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수는 강훈과 관장 앞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꿈을 포기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녀는 홀로 고통을 감내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갔고 민서와 민준을 낳았습니다. 민서는 일기장을 덮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을지, 그리고 강훈이 얼마나 큰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왔을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보낸 마지막 사람이자 그의 삶을 지탱해준 유일한 희망은 바로 어머니 자신이었습니다. 민준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민서가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새벽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든 민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범님, 강훈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에게 민서와 민준은 스승의 자녀이자 그가 평생 지켜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강훈이 조용히 병실을 나서려 할 때 민서가 눈을 떴습니다. 와주셨네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기. 다 읽었어요. 이제 모든 걸 알아요. 강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진작 찾아오시지. 면목이 없었소. 강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범님은 나 때문에 모든 걸 잃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소.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 말고는. 그는 지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당신이 꿈을 이루지 못할까봐 걱정하셨어요. 민서의 말에 강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년 넘게 그를 짓눌러왔던 죄책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빚 저한테 갚으세요. 민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강훈은 놀란 눈으로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그 제안은 그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민주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퇴원하던 날 병원 앞에는 강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다가가 말없이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제 다 나았구나. 그날 이후 강훈은 정말 그들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태권도장을 새로 열었고 민서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도장의 살림을 맡았습니다. 민준도 학교를 마치면 도장으로 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도왔습니다. 셋은 낡고 작은 도장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으며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강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민서와 민준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든든한 보호자이자 아버지 같은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셋은 함께 어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민서는 어머니의 낡은 태권도 도복을 묘비 옆에 고이 놓아두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엄마가 보낸 마지막 사람, 우리가 잘 지킬게요. 강우는 말없이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 대신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세 사람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있는 어머니가 보내는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낡은 태권도 도복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